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강의를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고찰이라고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발명을 했지요. 그리고 그 종이의 기록을 쓰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정보의 총량이 약 20억 엑사바이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20억 엑사바이트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엑사바이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 다음에 0이 몇 개 붙냐면 18개가 붙는 단위입니다. 즉, 조 단위를 넘어서 100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2010년에 들어서면서 매일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3엑사바이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건 과거 2000년 동안에 생산된 정보의 양이고, 이것은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류가 2000년 넘게 걸려서 생산해낸 정보를 불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일주일이면 과거 2000년 동안 만들어낸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다양한 정보가 생성되고 있고, 그러한 생성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2020년에는 이것이 90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매일 생산되는 양이 90제타바이트예요. 과거로 따지면 6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정보의 양이 하루 만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양이 어떻게 해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 증가되는 정보의 양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구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흩어져 있는 모래 알갱이가 10의 22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예상되는 정보의 생성량이 40제타바이트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10의 21승이 제타바이트라고 한다면, 엑사바이트라고 한다면 18승이 엑사바이트죠. 10의 21승을 우리가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40 곱하기 10의 21승보다 더 큰 10의 22승이 모래알이고, 그거에 육박하는 정보의 양이 매일 생성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빅데이터, 즉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몰려서 스스로 정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정보를 활용하는 시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한 것에는 인터넷의 발전과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전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미디어와 뗄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빅데이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활용하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메신저와 SNS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니면 몇 촌 건너서까지도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한테 무료로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포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만든다? 아니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건 바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이런 일상의 대화를 대신 건네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상의 대화를 이제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데이터는 오일이다 또는 데이터는 새로운 골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에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데이터는 여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즉 원유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원유는 정제 과정에 있어서 경유, 휘발유, 등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미국의 독감 유행을 의료기관보다 먼저 예측한 것은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알면 수백 년 전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에 지금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사생활 침해와 보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수많은 이해 관계자에게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예측한 것처럼 극소수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디지털 독재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빅데이터 과목을 강의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또 관련 산업의 어떤 발전 동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한번 빅데이터의 개요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재료, 자료, 논거라는 뜻의 데이텀의 복수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is an oil이라고 표현할 때 데이터의 형태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is가 아니라 a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a가 아니라 is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데이터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석이나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 그 자체라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결과값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보라는 것이 있죠. 정보라는 것은 자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가공해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프로세싱을 해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만들어낸다라는 어떠한 말들을 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과연 나누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왜? 이제 정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그 자체, 과거된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까지도 포함되는 의미의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TML이나 XML 로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도 어떤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라는 부분을 계층적인 구조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는 부분을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공되지 않은 상태, 숫자,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에 어떠한 경험치가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지식이 학자들에 의해서 객관화되고 구체화되고 철학적으로 발전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위즈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이러한 피라미드의 구조를 약자를 표현해서 DIKW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그 자체의 형식을 결정하는 존재론적 특성과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론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특성은 있는 그 자체, 목적론적 특성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즉 how에 관계되는 것이죠. 존재론적 특성은 what이라는 것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목적론적 특성이라는 것은 how에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을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빅데이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겠죠. 즉 Relational Database라고 하는 RDB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한 RDB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화된 데이터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의 집합까지도 포함하는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창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데이터의
많은 데이터라는 곳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모여 있을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모여 있는 엄청나게 큰 창고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그리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빅데이터와 전통적인 데이터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지금 교재는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런데 교재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는 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 그리고 통계학적인 개념이 약하거나 또 그 통계학을 과거에 배웠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축약되어 있는 부분과 통계적인 구절이 나오면 그때 제가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듣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원천이 일상화된 정보의 소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의 90%가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데이터는 내부에서 수집이 된다. 즉 빅데이터는 외부에서 데이터의 90%가 수집이 된다면 전통적인 데이터는 내부에서 데이터의 대부분이 수집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 본다면 빅데이터는 사회적인 소통이라든가 자기 표현 그리고 사회 기반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전통적인 데이터는 어떠한 업무 목적성이 강하다 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세 번째 특징은 생성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크롤링이나 스크리핑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데이터는 정부나 기업 등의 조직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겠고요. 또 데이터의 유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는 크게 정형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면 비디오 스트림이나 이미지, 오디오, 소셜 네트워크 등의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IoT를 통해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등을 전부 다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나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언급한 바가 있는 HTML이라든가 XML로 작성되어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데이터는 당연히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로만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데이터의 특징을 본다면 빅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양적 팽창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90%의 데이터가 외부에서 수집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 80%의 데이터는 전부 가베이지다. 즉 쓰레기 데이터다.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8, 9, 70이 나머지인 28%의 정보에서 데이터에서 우리는 뭘 가져올까요? 앞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서비스 업체들이 우리한테 무료로 포털을 쓰게 하는 반면에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28%의 데이터 내에 그들이 원하는 고객의 마케팅 정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보유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인 구글이나 아마존들이 그러한 데이터를 보유하겠죠. 네이버가 보유하겠죠. 다음이 보유하겠죠. 전통적인 데이터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수집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조직체일 겁니다. 또 데이터의 플랫폼을 보면 비정형 데이터의 대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빅데이터에서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하둡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고 몽고DB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빅데이터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담고 분석하고 결과를 추출하기 위한 도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형 데이터에서의 데이터 플랫폼은 분산 DBMS라든가 멀티 프로세서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얘기한다면 3V와 5V로 표시를 합니다. 3V 또는 여기에 2V를 포함해서 5V로 얘기합니다. 3V는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2V는 빅데이터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다시 두 가지의 특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첨가된 특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륨이다라는 것이죠.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술 기하학적 이런 표현이 아니라 기하학적 하늘의 별만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과 IT 서비스의 일상화로 디지털 정보량의 증가는 제타바이트, 헥사바이트로 증가한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단위를 초과하고 있고 또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가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징을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V입니다. 자, 두 번째 V는 버라이어티다. 정보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SNS, 위치 정보, 또 마케팅에 관한 구매 정보, 사물 인터넷에 관한 센싱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의 종류가 추가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추가될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등의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유형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고정 필드에 저장되는 이러한 정형 필드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다양성 등으로 우리는 데이터의 버라이어티라는 두 번째 V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V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velocity라고 하는 것이죠. 처리 속도라는 것이에요. 데이터의 양과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센서나 모니터링 등과 스트리밍 정보와
같은 실시간성 정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생성,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대규모 데이터의 빠른 처리 및 분석을 요구하고 있죠. 그만큼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도 빠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요구하는 것도 빨라지고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측면에서 벨로시티가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3V가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이 V는 무엇이냐 하면 value와 velocity입니다. value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수집되는 정보의 80%는 다 가비지다. 나머지 20%의 정보가 소중한 정보다. 즉 대용량 데이터 내부에 함축된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는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가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가치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이것이 추가적인 네 번째 V가 되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V는 정확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벨라시티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또 데이터가 아무리 다양하고 데이터가 아무리 빠르게 생성이 됐고 가치를 어떻게 찾는가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을 막상 시각화시켜서 내놨을 때 신뢰가 없다,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여태까지의 과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타당성과 신뢰성, 데이터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타당한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속성을 우리가 벨라시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value와 벨라시티가 포함되어서 OV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시험을 접하시게 되면 이러한 3V 또는 기타 추가적인 V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그 속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많이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과 그 특성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징 3V는 규모, 다양성, 속도다. 그리고 추가적인 4V라고 한다면 밸류가 들어가거나 벨라시티가 들어간다. 5V라고 한다면 그러한 5가지와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더 추가를 하자. 2개는 더 추가돼야 된다. 하나는 유효성 분석이다. 그 데이터가 과연 유효하냐? 또 하나는 휘발성이다. 휘발성이라는 의미는 휘발유는 이렇게 열어놓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과연 이게 일회성 데이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데이터냐, 그런 의미에서 벨라틸리티와 밸리디티라는 2개를 추가해서 7V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다른 V도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3V와 추가적인 5V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대로 다른 문헌에서는 또 컴플렉시티라는 것을 추가하기도 하죠. 데이터 종류의 확대, 즉 구조되지 않은 데이터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의 처리 관리가 복잡해졌고 데이터 저장 방식의 차이로 데이터 중복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컴플렉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특징도 표현하는 분이 있죠. 즉 빅데이터 분석에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복잡한 분석을 실행한 다음에 용도에 맞게 정보를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 사용 대상자의 이해 정도죠. 즉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용 대상자의 이해 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화 정보를 사용하고요. 정보 가공과 시각화를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별도로 들이게 됩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크기의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솔루션 회사인 IBM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크기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고 있고요. 이제는 그 크기가 제타바이트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데이터 크기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죠.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 브론토바이트, 갭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과거 아날로그 시대 데이터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서 기록되었다. 파피루스라는 이집트에서 최초로 종이를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데이터 복사가 쉬워졌죠. 그리고 데이터 생산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간편해지면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보다 오디오나 비디오 등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 데이터가 일반화되면서 데이터의 크기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과 함께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이들을 이용한 업무의 효용성 제공 방안 등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특히 해외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 공개 2020년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면 여기에 표현된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우리가 데이터 3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안전성, 대국민 신뢰도 향상, 투명한 국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관련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순간 느끼셨을 겁니다. 법이 왜 필요해? 데이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용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보안이 유출될 수가 있다. 기밀상이 유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법 규정이 뭐냐 하면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빅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기술들의 개념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과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마트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고 웨어하우스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느냐?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의 유형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했고 빅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새로운 기술이 왜 만들어졌고 그 데이터 레이크 기술에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좀 더 쉽게 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1과목 기초편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이야기의 나열에 불과하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2과목, 3과목, 4과목으로 넘어가면 머리 아플 정도로 많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기술이 됩니다. 특히나 통계에 관한 내용 때문에 아마도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그러한 통계에 관한 것도 쉽게 아주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DW라고 표현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떤 창고, 집합되는 장소를 의미하죠. 데이터가 집합되는 곳, 데이터의 창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업무상에서 활용되는 관계 데이터 베이스와는 달리 대량의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죠. 따라서 이와 연관된 특징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나 또는 소량의 데이터를 자주 읽고 쓰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료를 조회하고 자료를 갱신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하루에 정해진 어떤 시간 동안에 배치에 의해서 데이터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합성을 맞추는 거죠. 정합성을 유지를 합니다. 여기는 1이라는 키값을 찾아보니까 A가 있는데 여기는 1이라는 키값을 찾아보니까 B가 있어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업무를 위해서 야간에 보통은 이러한 배치 작업을 통해서 적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용량 데이터에 특화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집계성이라든가 시각화를 위한 작은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데이터 마트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창고라면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는 여기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구매를 하다가 다시 소량 판매를 하게 되죠. 즉 자기들의 목적에 맞도록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재편집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마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모두 SQL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이제 시각화된 툴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트의 연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